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규근 의원님 질의하실 순서죠? 예, 차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아까 제출하신 한 장짜리 계약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 7월 31일 이사 당시 이삿짐 센터 계약서, 제출했고요. 이사 당시는 당첨자 발표 전으로 이제 후 주소가 미확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명하셨죠.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님 질의 가스비하고, 관련 질의에서 후보자 일가족께서 이제 용산 며느리가 살고 있던 용산에 가셨을 때 실제로 살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시죠. 다만 이제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가스비가 적게 나왔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죠. 정말 한 두 달 동안 용산에 사신 거 맞습니까? 혹시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이런 데 가서 거주하시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막내가 할머니 집에 자주 가 있는다든지 친구들 집에 자주 가 있는다든지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이런 데 예. 가 있진 않았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러기는 어려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이 계약서입니다. 이사 계약서인데 그전에 살던 반포레미안 퍼스티지가 80평짜리 아파트였죠. 대충 그랬을 것 같아요. 81평이고요. 예, 아이고 정확한 오랫동안 평은 6년 동안 사셨잖아요. 그거보다- 그다음에 용산 아파트 25평짜리였죠. 네. 그 80평짜리 아파트에 있던 물건들을 25평짜리로 이사 계약서 이사했다 그러면은 아니, 80평짜리 아파트에 있던 그 많은 물건들이 25평 안에 다 들어가던가요? 거기 계약서를 보시면 그 창고에 물건을 다 넣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 계약서, 네네. 이사 계약서 예, 보면 예. 창고에 물건을 다 넣고 예. 그리고 이제 용산에는 사실 단촐하게 옷가지 이런 거 좀 들고 갔고요. 그리고 나중에 원펜타스로 갈 때 그 창고에 있던 물건들을 다 옮겼어요. 대부분은 그러면 창고로 보냈다는 겁니까? 네네. 그 거기 계약서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며느리가 후보자 일가족이 이제 레미안 퍼스티지 용산으로 간 2024년 7월 31일 직전에 도곡동을 갔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간간입니까? 근데 아까 전에 질의의 답변에서 아들 부부가 결혼식 올린 이후에 거의 파경에 이를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고 아들도 발병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계속 유지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용산 거기 안 가고 집에 와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맞죠? 네. 근데 그렇게 사이가 계속 유지되기도 불확실한 그런 며느리와 아들 사이였는데 다른 친척집이나 그때 반포레미안 퍼스티지 계약갱 끝났을 때 왜 하필이면 아들과 사이가 되게 불안정해져 있는 며느리가 있던 하필 왜 용산 아파트에 전입을 한 겁니까? 왜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굉장히 좀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좀 말씀드린 건데 선거 끝나고 나서 저희 좀 선거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이제 경찰 수사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집을 구하러 다닐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아들 장남 부부가 결혼 이후에 되게 사이가 상당히 좀 악화돼가지고 아들도 병도 생기고 그래서 용산으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다른 집을 얻으려면 주부인 제가 집을 얻으러 다녀야 되는. 근데 왜 하필 소위 파탄 지경에 이르는 결혼한 며느리 집 주소로 하필이면 일가족이 5명이 다 이전했냔 말이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러면 다른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에어비앤비나 호텔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다른데 요즘 단기 계약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아들과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러 있는 되게 서로 불편하잖아요. 왜 불편한 하필이면 며느리가 전입신고에 있던 거기에 가서 거기에 전입신고를 했냐는 거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지분의 반이 이제 저희 거니까 저희는 좀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집을 급하게 그렇게 구할 만한 사정이 안 됐습니다, 의원님. 에어비앤비나 요즘은 단기 계약하는 그런 단기 계약하는 데 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글쎄 그건 제가 이제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겠네요. 근데 사실 그땐 잘 그런 건 몰랐습니다. 급하게 집은 구해야 되고 나갈 집은 경제를 없고 하시겠다는 그런 거예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과 관계가 안 빠져 있는 그 며느리가 살고 있던 그 용산집으로 다 이전을 했다는 거예요. 뭐 며느리가 사는 건 있지만 어쨌든 뭐 저희는 또 저희 집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따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PPT 띄우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후보자님, 네. 저는 완벽한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누구나 실수하고 또 누구나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후회가 남고 반성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보다 과거의 실수를 대하는 현재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기획예산처 후보자로서 또 장관이 되시면 국가재정을 어떻게 이끌지, 국무위원을 어떻게 하실지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종도 땅 세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당시 인천, 중구, 영종도는 투기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오전에 기준시가로 소득세법 조항을 또박또박 얘기하시면서 그 조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신고했다, 해야 됐다 해서 양도세 등 5억 냈다 했고 저는 10억 넘게 냈어야 된다. 그래서 5억 이상 덜 냈다. 자, 오전 답변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꾸시겠습니까? 의원님 저기 그 소득세법 96조 2항의 8에 의하면 2006년 12월 31일까지 거래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의원님 기준시가를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의 시행령 168조의 14항 제3항 3호에 의하면 지금 국가기관에 의해서 수정되는 토지는 실거래가가 아니고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투기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신고 양식 다시 띄워주십시오. 신고 양식에 보면 빨간색 선 안에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은 기준시가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양도시 기준시가, 취득시 기준시가로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맞죠?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양도 가액, 즉 거래, 실거래가 금액에 기준시가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되는 것은 알았고 근데 금액을 계약서상의 44억과 7억 차액이 아니라 그거보다 작은 금액으로 신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걸 그러지 않아도 의원님 아침에 그 문제 제기하시고 나서 저희도 이게 저희가 혹시 틀렸나 해서 국세청에 지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제출 양식 2004년 3월 5일 양식에 따르면 토지의 경우 양도 면적 곱하기 기준 시가로 양도가액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국세청 확인한 결과 이번에 제출한 양도세 알겠습니다. 예. 신고서는 2015년 개정 양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게 이렇게 의원님이 오해하실 만하게 이렇게 알겠습니다. 돼 있다는 겁니다. 예, 판단 국민들이 하시게 네.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세청에서 확인한 결과라는 말씀을 네네네.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장남, 차남, 삼남까지 모두 미국 캐나다에서 초등학교 졸업하셨죠? 아닙니다. 장남만 졸업했습니다. 네, 근데 그 해외 유학하는 기간은 있으셨죠? 네, 있었습니다. 예, 부친의 안식년에 따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친의 안식년이 또 하필이면 제가 퇴직하고 실직자로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고등교육법상의 국외 유학 규정 위반이라는 건 알고 계셨나요? 아닙니다. 그 교육청에서 이걸 다 허가했고 교육청과 그때 상의한 결과 허가했기 때문에 이게 정식 학력으로 교육청 인정받... 허가 자료 낼 수 있습니까? 교육청이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를 제기하셔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벌써 2002년도 거라 지금 24년 전 거라 아니 이게 동일한 존재하지 건으로 과거에 근래에 네. 이진숙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셨어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근데 근데 왜 그 건과 후보자는 불법이 아니고 그분은 아니요, 그 건과 불법이시죠? 다릅니다. 그 왜 건에 다릅니까? 다릅니다. 이준숙 후보자 것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문제 제기를 네. 하셔서 알아봤는데 이준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유학을 가서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있었고 대학까지 그냥 쭉 갔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조기 유학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식년 가는 부친을 따라갔다가 저기 1년 자, 반 갔다 안식년 온 경우가 기간하고 다르다는 비교한 겁니다. 슬라이드 좀 띄워주십시오. 예, 장남 차남 초교 미국에 재학한 기간하고 안식년 기간 보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근데 저 때 규정은 배우자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다 가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저 때 규정은. 네. 그러면 저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때 대통령 후보 특별 자문역이었고 총선 출마하셔서 이해운 후보자는 국내에서 굉장히 활동이 활발하셨어요. 아니요, 다 있지 않고 이해창 대통령의 특보를 하던 시간은 한 달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만 한국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총선은 마지막에 제가 와서 갑자기 투입되는 바람에 그 사이는 미국의 아이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세요. 제가 질문을 다음에 또 할 텐데 네. 저는 거듭 말씀드려요. 과거의 실수보다 현재의 답변 태도가 중요하다. 네. 제가 오늘 후보자를 뵈면 굉장히 똑똑하세요. 모든 질문에 답변이 준비되어 있으시고 왜냐하면 규정을 들이대고 네, 하셔요. 언론이 근데 그동안 문제 통상의 제기했기 관념에는 지금 때문입니다.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 기회를 드리는 거는 제가 시간 충분히 드리고 있죠? 예? 그러면 그때 왜 안식년하고 기간이 안 맞는지를 설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특보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남, 이남이 해외에 있었어요. 그리고 네. 삼남은 국회의원 기간, 그리고 배우자는 교수인 기간이에요. 삼남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전체 기간에 맞지가 않아요. 자,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예, 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후보자님, 우리 박수민 의원님 질의에 대해 충분히 답변은 못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답변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간단히 그럼 먼저 좀 하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안식년 기간과 맞지 않다 그랬는데 그 안식년 기간과 맞지 않는 기간에는 또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아까 이준숙 후보자 경우와 같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는 조모의 동생 집에서 기거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준숙 후보자의 경우는 공립학교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기간도 초기에 가서 대학까지 쭉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부모가 같이 있지 않았던 사례고 그래서 이 두 사례가 절대 같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때 잘 답변하시길 바라시겠고, 예, 저는 좀 정책 질의 좀 더 할게요. 네. 우리 후보자께서 이제 재정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할 때다라고 네. 한 겁니다. 그럼 왜 적극적인 재정이냐라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구조적인 대전환계에 좀 있죠. 그리고 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네. 지금 첨단 산업 위주로 있는 기술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뒤집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국가 자본주의란 말 있죠. 네. 예, 국가가 이제 이러한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데 마중물 투자 정도도 늘 넘어서 예를 들어 지분 투자까지 하는 그래서 국가가 이제 기업가적 역할도 하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좀 베끼고 있다. 또 그걸 뒷받침하는 게 바로 이제 전략적 재정 전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지금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봤을 때 우리 지금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본을 형성을 해야 되고 그거는 민간 혼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고 정부가 이제 여기에 민간 협력하는 어떤 그러한 게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국민 성장 펀드, 예, 그 펀드도 만들고, 네, 펀드도 지금 되고 하고 하는데 우리 공공 투자 쪽에서도 있잖아요. 민자를 조금 더 활성화하지 않느냐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여러 부분에서 지금 공공 투자 확대 소요는 좀 많죠. 특히 우리가 SO 시설들이 지금 뭐 4, 50년 되다 보니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안전도가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 시설 그리고 또 지금 미래 이제 첨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 뭐 AI 데이터
처리센터라든지 또 가장 중요하게 전력망 확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전력망 확충 같은 경우는 지금 한전에서 이거를 다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좀 어렵죠, 한전이. 네. 예, 저 역량이 좀 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민간 자본, 풍부한 민간 자본을 좀 활용을 해서 이거 빨리 조기에 이거 확충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민자 사업의 대규모 좀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 어떠한 보관을 갖고 계신가요? 네,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재정의 적극적인 여각이 기묘하고 지금 시급한 상황이고 이게 대한민국의 앞으로 50년 먹고 사는 성장 엔진을 구축하느냐 마느냐 우리가 AI 경쟁에서 끼어들지 못하고 뒤처지느냐 이런 중요한 시기인데도 그런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없으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재정만으로는 힘들고 말씀하신 민간 투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래서 민간 투자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나 방식도 좀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그래서 대규모 그 소위 모빌리제이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자 제도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제도적 개혁이 좀 필요하고 필요한 국가 투자를 때려치지 않고 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정 건전성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재정 건전성 하나 원칙이죠. 그렇지 이게 어떤 방향으로 잡는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냐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그때 시대 상황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재정이 건전 재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전 재정이라는 게 꼭 네. 지금 달성해야 되는 목표라는 그런 생각에서 네.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장 경기가 어려워서 적극 재정이 필요할 때는 조금 재정 건전성이 어느 정도 훼손이 되더라도 그건 용인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해서 경기가 살아나서 재정의 수지가 좋아지게 되면 결국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 건전성 쪽으로 균형을 회복하는 그런 방안이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 단년도에 예를 들어 숫자를 맞추려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네. 경기 주기를 전체적으로 봐서 네, 중장기적으로 여하튼 이거 밸런스를 맞추는 네. 그러한 좀 탄력적으로 유연한 재정 운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는 이번 인선이 이재명 정부의 도덕적 감수성 그리고 우리 사회가 수행 가능한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 임계점을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후보자가 무주택 소름을 외쳤습니다. 신고재산만 175억 원인 후보자가 15년째 무주택자, 집 없는 서러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 집주인에게 전화가 오면 밥이 안 넘어가더라. 과연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2014년에 쓴 책에서 대부업체를 약탈적 금융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삼남은 새 아들은 J2BC 대부업체의 회사채를 3억 원 매입을 합니다. 대부업이라고 2010년에 신규 등록을 하고요. 2016년에 보낸 이체 확인증에 분명히 J2BC 대부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행태에 대해서 오늘 나온 증인은 가증스럽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위조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오전에 레미안 원페타스 부정 청약 의혹을 말씀드리면서 후보자의 아들이 세종시 소담동 소재 아파트 인터컨 설정과 관련해서요. 장남이 2025년 12월 21일 날 27개월의 사용료를 일률적으로 후보자에게 입금을 합니다. 저는 아마 후보자의 의도는 알 것 같습니다. 증여세 탈루 의혹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용료 지불 서약서가 2년의 기간을 지나서 작성이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용된 문구, 폰트, 양식, 그리고 사용된 필기구 동일합니다. 후보자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위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언제 작성하셨습니까?
의원님, 이 작성 같은 경우는 컴퓨터 파일에 이런 계약서가 있으면 그 옛날 거를 꺼내서 일부 날짜만 고치고 자, 쓰는 게 후보자님 통상적인 솔직해집시다. 경우. 예, 위조하셨죠? 위조하지 않았습니다. 급조된 서약서 아닙니까? 급조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상식적인 국민에게 이 자료를 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 100명 중에 99분은 사후에 작성된 같은 시기에 작성된 문서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자, 댓글 녹취록과 관련해서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좌진 댓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MP3 파일 들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그렇게 사건을 천천히 수사하는 게 마치 봐주기 하는 것처럼 그런 댓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그런 대응을 하라고 보좌관 통해서 시켰는데 그 내가 안 시켜도 해야 되는 거고 아니 뭐 저기 야당 의원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열심히 털 텐데 1년 반을 털어도 기소할 만한 거리를 못 찾았으니까 기소를 못 하는 거네. 이런 댓글을 달아야지. 그게 아직도 전달이 안 된 거야? 댓글 대응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근데 우리 보좌관은 정말 뭐하냐? 아니 이건 내가 지시를 안 해도 보좌관들이 알아서 직원들 데리고 그런 일들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뭐 도대체 수도 없이 얘기해도 이렇게 전달도 안 되냐? 자,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자, 후보자님, 이 본인 관련 까지 지시를 합니다. 제가 모든 보좌진들의 진술을 들었고요. 본인에 관한 부정적인 댓글에 대해서는 댓글 신고 버튼을 누르게 하고 포털에 차단 요청을 보내고 수정이 안 됐을 때는 보좌진들에게 고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와 별개로 민주주의 여론 형성이 가장 기초가 되고 있는 댓글, 이 여론 형성에 대해서 후보자가 보였던 행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댓글 내용까지 불러주면서 댓글 여론 조작을 지시를 했습니다.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정보의 신뢰, 후보자의 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여쭤봤던 급조된 서약서,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대했던 거는 정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자세, 그리고 댓글 부분에 있어서도 댓글을 달라는 구체적 지시를 한 일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저는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 의원님, 제가 댓글 지시한 적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제가 보좌관들에게 일하는 과정에서 드린 상처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제가 그런 일 한 적 없다 그런 적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아까 인사말에서도 지방 소멸이 심각하다,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남한 땅을 보면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수도권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방에 산 지가 한 5, 6년 돼 가는데 그걸 실감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중앙으로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게 원인이 이제 지방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근데 이제 후보자께서 말씀하실 때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AI나 신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산업을 육성할 때 결국은 기업의 투자가 일어났을 때 가능해지는 거고 정부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제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빠뜨리는 게 있습니다. 지역성. 결국은 기업은 지역에서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어딘가에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정부 신산업 육성할 때부터 지역에 기반을 둔 어떤 그림을 그려서 출발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굉장히 공감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5극 3특의 체제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하시는
그런 그 취지도 저는 의원님 지적하신 그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 그리고 이 지방 소멸은 그냥 둘 수 없고, 그리고 민간에 그냥 두면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재정이 마중물을 대서 민간의 투자도 끌어내고 재정도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5국 3특 체제를 육성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완성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 지방 주도 성장 시대를 네. 열겠다라는 걸로 이제 말씀하신 거죠. 지금 네. 이재명 정부는 그거를 뒷받침을 하려면 아까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수립할 때부터 네.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녹아서 들어가줘야 네. 계획이 제대로 지역의 균형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리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네. 대체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간과합니다. 대부분 산업 육성에만 두기 때문에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 그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어떤 국가 전체의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을 간과하기 때문에 계획 수립 단계부터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을 꼭 넣어서 네.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실제로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끈다고 하는 5국 3특 체제를 지금 이제 달성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최근에 계속해서 그 지방 통합을 계속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그게 이제, 전남과 충청 예를 대전에. 들면 광주 전남이 지금 그러니까 선두에 나가고 있는 네. 것 같고요. 이런 거를 통합을 할 때도 지금 재정 지원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사실은. 네, 총리님이 5조를 예. 얘기하셨죠. 매년 5년, 4년 예. 동안 20조까지 지원해 네. 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그 등원하자마자 마련한 법안이 하나 있었어요. 지방교부세? 지방세 교부세율을 좀 올리자. 네, 네. 20년 동안 안 올랐다는 네, 말씀이시죠? 19.24%로 돼 있는 거를 네. 플러스 5% 정도는 더 단계적으로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했는데 지금까지도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5조씩 매년 내려주겠다. 20조. 이게 공연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광주 전남이 가장 앞서가고 있지만 대전 충남도 같이 하고 있고 대구 경북도 최근에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한 해만 해도 수십 조씩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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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주십시오. 그래서 이 5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방에 내려보내기 위해서라도 교부세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좀 생각을 좀 전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어려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실은 저도 지방 출신이라 지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20년 동안 교부세율이 이게 유지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하는 말씀에 저희가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아직 임명도 되기 전에 뭘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얘기고요. 하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관계부처 행안부와 그리고 또 총리실도 그렇고 같이 잘 협의해서 지방 주도 성장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네, 하여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을 항상 네. 기반에 두고 해주십사라는 것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예산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올해 예산안 만들면서 이제 여당 예결위 간사로 감액과 증액을 총괄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반영해 보려고 노력했던 예산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기후위기 대응 예산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삭감 재원 필요하면은 거의 1순위로 삭감되는 게 뭐 전기차 예산, 태양광 예산 이런 이제 기후 에너지 예산인 거고. 근데 이제 사실 이번에는 제가 또 이제 그 분야에서 활동해 왔고 이제 관심 예산이어서 고집을 좀 많이 부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후 에너지 예산 감액이 거의 없었고 또 국회 단계에서도 여당 증액으로만 한 1,400억 원 정도를 증액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제가 빠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제가 예산을 해보면서 절감을 한 게 기획예산처 직원분들이 유독 이 기후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고 우선순위를 많이 낮게 생각한다는 인상을 계속 받았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어디 지역에 뭐 경제성도 없어 보이는 다리를 만든다거나 뭐 공항을 짓는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정무적 고려도 하고 이제 비교적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가령 뭐 그린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라거나 바이오매스를 활용해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 자립 모델을 만드는 거라거나 이런 이제 사업 얘기를 꺼내면 이제 다들 표정이 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성이나 시급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참 이제 기후 에너지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예산처의 인식이나 태도가 지금하고 바뀌지 않으면 이게 뭐 탄소 중립이니 뭐 NDC 목표니 이런 게 좀 허망한 얘기겠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바꿀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고요. 아까 모두 발언하실 때 회색 코뿔소 얘기하시면서 기후위기 대응도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달성하려고 해도 기후 재정이 지금보다 5배 이상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팩트고 그리고 지금 유효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라고 하는 게 경제성을 빠르게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그 전까지는 재정의 뒷받침이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기후위기 대응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재정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또 예산처의 좀 인식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예산 물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지금 5가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요인 중에 두 번째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처의 인식이 과거와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술 테크 같은 기업들을 지원을 해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하자. 그래서 이게 성장의 엔진도 되지만 기후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거리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게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NDC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가 이제 중요한 목표, 지금 약간 도전적인 목표치가 설정돼 있긴 하지만 이걸 향해서 열심히 나가면 결국 성장에도 기후에도 또 고용에도 이게 좋은 스필오버 이펙트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그렇다는 네, 건가요? 네. 아니면 어디에서 들으신 건가요? 기획예산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5가지 요인 중에 기후위기를 자꾸 두 번째로 언급하는 이유가 우선순위가 인구위기 다음은 저는 기후위기라고 보기 네.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자율주행 예산인데요. 네. 그 정부가 이제 이번에 AI 예산을 10조를 이제 짜왔었는데 참 희한하게 자율주행 예산이 신규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고 총액도 600억, 그러니까 0.06%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이 이제 빠졌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미 미국이나 중국 가보면 이제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진짜 로보택시가 막 택시 앱으로 호출돼서 불려다니고 테슬라 FSD 같은 운전 보조 시스템도 거의 이제 운전노동에서 사람을 해방시키는 정도 수준으로 발전했고 근데 아직 우리나라 수준은 높지 않지만 현대 기아차도 있고 스타트업들도 있고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은 정말 기술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이제 아쉬워서 국회 증액 단계에서 자율주행 실증도시 예산을 뭐 600억 반영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바로잡아 보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물론 뭐 규제 완화가 더 중요한 영역이긴 한데 이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서 재정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야든 중점 분야를 성장시키고 견인해내려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은 재정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규제 완화든 뭐든지 간에 재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효과를 극대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분야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자료는 후보자님이 다 스크린하고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예. 이틀 사이에 저희가 한 3,000건 가까이를 하다 보니 조금 실수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답변 자료 기준으로요. 제가 이제 청문회를 이제 대한 후보자 태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안 좋고 전략적으로 말을 바꾸고 꼭 필요한 자료만 제안해서 제출하는 솔직하지 못한 듯한 느낌이 나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청문위원을 기만하고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는 그런 것도 드러납니다. 앞서 그 대부업체도 관련해서도 추가 제출한 자료 보면 이 채 결과 조회를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대부업체 아니라고 하셨지만 회사명에 J2BC 대부라고 돼 있고 보내는 분 통장 왜 우리 메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장남이 뭐라고 메모했냐 그러면 자금 대부 회사채 매입, 차남은 자금 대부 정여, 삼남은 자금 대부.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자금 대부로 소개받았거나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이 회사채 매입이 정여와 관련이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으면 후보자는 후보자와 배우자 모두 J2BC 대표와 일면식도 없다. 배우자 지인의 권유로 투자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추가 제출한 자료 보면 배우자 지인이 누구냐 그러면 동생이더라고요. 아니요, 동생의 지인입니다. 아, 표현이 동생의 잘못된. 지인이에요? 예, 동생의 배우자 동생의 지인의 배우자 동생의 지인. 네. 아이들한테는 삼촌이 권유한 겁니다. 삼촌이 지인의 권유를. 예. 배우자 동생의 지인. 네. 근데 삼촌이 지인입니까? 아니요, 삼촌의 지인.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왜 그 삼촌이란 말을 숨기고 그냥 지인이란 말을 배우자 써서. 동생. 아, 네, 의원님 죄송합니다. 네, 의원님 저기 공직에 계셔서 너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네. 저희 직원들이 네. 뭐 한 30명 정도가 이걸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네. 이렇게 쓰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쓰고 좀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료를 가급적 클리어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안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은 배우자 동생의 지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결국 동생을 통해서 소개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후보자와 배우자는 대표와 일면식이 없다. 이런 말을 말로 합니까? 아예 안 하면 될 걸 왜 그렇게 말을 해서 기사가 그 후보자하고 굉장히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회사 대표라고 기사가 나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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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의원님 오해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제가 후보자님을 찾아보니까 5년하고도 5일 전에 방송에서 딱 한 번 뵀어요. 후보자님은 전직 삼선 의원이고 저는 국회의원도 아닐 때여서 뭐 저한테 그렇게 예의를 갖추실 필요 없는데 상당히 예의 바르게 대해 주셨고 방송 내용도 저는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셔갖고 저랑 다른 정치 세력 안에 있는데
참 좋은 인상의 정치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억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그 이제 의원하실 때 보좌진한테 큰 소리를 내시는 걸 보고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후보자님, 그 보좌진들한테 평소에 그런 일들이 자주 있으셨나요? 자주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네. 있었던 걸로 이번에 알고 저도 많이 충격을 받았고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2016년, 17년 일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그때 몇몇 보좌관들하고 좀 트러블도 있었고 네. 그리고 저도 사실 그 지난 10년 동안 저도 많이 반성하고 되돌아보며 달라지기 위해서 조금씩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잘해야 되지만 지금 제가 부족한 거를 메워가려고 많이 노력하는 중입니다. 뭐 국회의원하고 보좌진의 관계는 다른 회사하고 되게 다르게 저희가 평가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임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특수한 관계일 수 있어서 오히려 보좌진들이 의원의 말에 그 토를 달거나 문제 제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더 의원님들이 저는 최근에는 보좌진들한테 그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현 시점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사과를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아까 어떤 의원님이 물어보셨는데 그 육성이 나온 그 인턴에게 사과했냐 그러셨는데 제가 직접 사과를 하려고 연락을 하면 그것도 압력이 되고 부담감이 될 것 같아서 같이 근무하던 직원에게 사과하고 싶은데 이혜훈에게 당신 번호를 줘야 되냐 물어보라 그랬어요. 답이 지금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왔다고 하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 때문에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반성하겠습니다. 후보자는 보니까 학부부터 이제 경제학을 하시고 해외에서 박사까지 하시고 KDI에서도 근무하셨어요. 보니까 이제 국회 상임위 기재위에서도 근무하셨고 바른정당 계실 때 예결위 간사도 하시고 장관하기에 경제부처 장관하기에 상당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언론 보니까 일부 보수층에서는 후보자의 박사학위 전공을 보면 정통 재정학하고는 거리가 있고 KDI에서도 주로 예타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국가발전 전략 수립이나 재정정책 수립과 같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는 전문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 윤희숙 의원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거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재정만 다뤄온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저 같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윤희숙 의원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제가 못 될지 몰라도 나름 열심히 하고 제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재정이 다루고 있는 여러 분야, 특히 재정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복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KDI 재정복지팀에 있으면서 재정도 했지만 복지에 거의 또 많은 비중을 두고 평생을 고민해 왔기 때문에 평생 재정만 하신 분이 보지 못하는 거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후보가 되신 후에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복을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야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하셨는데 약간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사례와 또 본인 생각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중복 지출이나 누수가 있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좀 사례를 하나 제시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국민들이 볼 때 정말 그 행정공무원으로서 갖고 있지 않은 경험이 오히려 그동안 놓쳤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얼핏 생각이 나는 거는 11개 부처에 거의 한 2,400개 정도의 특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 특구가 물론 한 개만 있을 필요는 없고 여러 개 다양하게 있는 것이 좋지만 지금 이 개수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반증이 될 만큼 많은 것 같습니다. 유사한 특구가 유사한 인근 지역에 막 혼재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기준과 규제가 적용돼서 굉장히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산단의 특성별로, 지역의 특성별로 조금 묶으면서 통폐합도 하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면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 특구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그동안 정치에 한 20년 종사하면서 이런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관계를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조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감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 이 지금 120개가 넘는 이 단독 기사에 관련한 내용을 규명하려다 보니까요. 정책 질의는 아예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저희들은 기획 예산처 직원들이 제발 낙마시켜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 혹시 알고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습니다. 낙마 분위기가 있다는 것 전혀 모르고 계세요? 네, 처음 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니 실제로 있다고 지금 듣고 있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책 질의 일부 이제 우리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그래서 뭐 레드 팀에 대한 역할에 대한 뭐 의지도 보이고 이러시는데, 이런 형태로 가면은 데드 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좀 자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 아파트 청약 문제만 하더라도 이 청약 점수 높이려고 결혼한 아들을 부양가족에 넣다 보니까 이거를 인정하니 부정 청약이 되는 거고, 이걸 부인하려니까 모든 게 엉키고, 그러다 보니 거짓말을 낳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답답한 지금 청문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그렇지 않은 건 혼자 생각이고요. 국민들이 판단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용산에 25평 아파트 그 며느리가 또 나가서 다른 데 살고 했을 때 5명이 가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살고 지냈습니까? 그 방 3개짜리인가요? 네. 예, 어떻게 지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부분 밤에 가서 잠만 자는. 아니, 그 잠을 어떻게 잤냐고. 잠이야. 여름인데 마루도 자고. 마루도 있고. 잤습니까? 예. 아니 근데 의원님은 댁에 계실 때 안 그러시나요? 마루에는 안 자죠. 네. 방에 자지 왜 마루 잡니까? 그거는 잠시 낮잠을 잔다거나 이러는 거죠. 5명이 어떻게 자는지 설명이 안 됩니까? 아니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5명이 어떻게, 그러니까 주로 살던 공간은 어떻게 나뉘어졌습니까?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아니 그렇긴 하지만 그거 방 3개짜리 아파트. 제가 여쭤보는 게요. 80평 아파트에 살던 아들 셋, 2004년 기준으로 보면 큰아들이 34살이고 둘째 32살, 28살.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한 방에 지냈는지 어떻게 지금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그것도 대답 안 하는 못하는 후보를 보고. 의원님 80평에 있었다고 자꾸 그다음에요. 그러시는데요. 이삿짐 회사를 통해서 짐은 다 창고에 넣습니다. 3톤을. 네네. 제가 방 얘기지 짐 얘기 묻는 게 아닌데 자꾸 딴 얘기를 자꾸 하시네요. 이렇게 핵심이 아닌 얘기, 본질이 아닌 얘기를. 자, 그럼 저 핀테크 그 대부업체 얘기 좀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고요. 어쨌든 이 회사 J2BC 대부라는 이 회사 재산 신고할 때는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대부자를 빼고, 그죠? 이 허위 신고가 고의입니까? 의원님 이름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네? 이름이 고의입니까?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2016년 8월 후보자 재산 등록할 때 이름은 J2BC 대부입니다. 2016년 8월 당시 등기부 등본상에 지금 봐주세요. PPT. 같은 시기예요. 뭐 이름이 바뀌다니요. 또 거짓말 하시잖아요. 아니, 거짓말. 이 어쨌든 이 허위 신고가 돼버린 겁니다. 이거 고의입니까? 실수입니까? 보세요 지금 PPT를. 1분만 주세요. 그러실래요? 예, 다음은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님. 안 계시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질의 전에 제가 자료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요거 잠깐 좀 자료만 잠깐 확인하고. 예, 시간 빼주시고요. 시간 네. 다시 주시고 발언하십시오. 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비망록 관련해서 사실 파악 자료, 특히 지난 10년간 당인 교회 이름 주로 만나는 목사님 성함 말씀드리고 요청했고요. 근데 자료가 아직 드렸는데 아직 못 아직 받으셨어요? 안 왔습니다. 아까 드렸는데. 네, 아직 아니, 바로 왜 지금 아까부터 계속 바로 지금 드렸다라고 하고 드리겠- 이걸 예. 못 받고 왜 예.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네. 주시고요. 아니 지금 기획 네? 예산처 직원들 뒤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보좌관을- 후보자는 계속 줬다라고 하는데 아니 보좌관을 드렸답니다. 아니 우리 보좌관 여기 뒤에 있고 그 빨리 비서관 다 지금 확인을 주세요. 하고 있는데 예. 아직 못 받았어요. 아니 지금 뭐 계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잠깐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혼선은 아까 전에도 정일영 의원님께서 저 뒤에 얘기하셨잖아요. 네, 고지혜 보좌관께 드렸답니다. 오지혜 보좌관 계시나요? 저기 있어요. 저기 못 받았잖아요. 못 받았는데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고 보좌관 지금 저기 있는데.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의원님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주세요. 네. 그렇게 자꾸 엉태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보좌관이 저랑 같이 계속 있는데 뭐 못 받았는데. 저녁 시간 전에 줬으면은 예. 보고 충분히 의원님이 그걸 그렇게 보좌관 이름까지 참고해서 질의를 되면서 했을 거짓으로 텐데. 얘기하시면 안 되고 누가 네네네, 실무자들이 지금 좀 확실히 하세요. 아니 네, 지금 누가 빨리- 언제 보좌관이 보좌관에게 계속 서류 자료 줬다고 얘기했습니까? 어느 분입니까? 안 받았다는데. 누구예요? 그런 거짓말을 계속하고 지금- 있어요. 드리러 나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아직 안 줬는데 왜 줬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냐고요. 우리 직원이 조금 착각했나 봅니다. 예. 또 후보자도 그걸 확인하시고 했지. 아까부터 계속 저는- 주었다고 그런 예. 제출했다고 하는데 안 됐잖아요. 정말 안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처 그 뒤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 오늘 하루만 그냥 뭉개자는 겁니까? 뭡니까 전혀 지금? 위원장님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저녁 시간 전에도 정일영 의원님께서 자료 조출해서 분명히 줬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준 줄 알았습니다.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그만 확인해 보면 되겠다라고 해서 본 네. 위원장이 멘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꾸 그러시면 곤란해요. 지금 아마 빨리 드릴 겁니다. 네.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자료 두 가지 더 얘기를 좀 해야 자, 됩니다. 예, 그럼 위원장님 계속 말씀하시죠. 얘기하십시오. 예. 제가 그 아파트 그 부정차익 관련해서 그 당첨자고 배우자신 김영세 교수님 그리고 후보자의 최근 10년간 연말 정산 신청 서류를 제출을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부양 가족으로 나와 있는지 장남이 포함되는지를 보려고 자료 제출하시는 그것도 지금 제출이 안 돼 있어요. 공무원들 좀 이상하네. 아니 제출들 좀 하셔야 질의가 되지. 아니 우리 직원은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안 지금 하고 잠깐 빨리 또요. 확인하겠습니다. 또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장남 그 연대 경제과 입학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고 후보자 답변을 하셔서 그 주장의 근거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 제출이 안 됐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됐어요. 네. 드리러 갔답니다. 예. 자, 청문회 잠깐 중단하십시오. 지금 박수영 의원님께서 그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자료를 분명히 밤 11시까지 앉아서 기다리다가 그 자료를 다시 해소해 갔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후보자님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정일영 의원님께서 저녁 시간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고 후보자는 분명히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기획예산처 그 장관님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그 공무원들이 지금 후보자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게 하나의 그런 행태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보고서 자료를 주지도 않고 줬다라고 보고하고 그래서 장관 후보자는 계속적으로
안 줬는데 줬다라고 지금 거짓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기강이 무너지고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이거? 장관님께 아니 장관 후보자님께 후보자님 누굽니까? 뒤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누가 얘기를 했는지 아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뒤에서 바로 누가 몇 명 있습니까? 그 바로 뒤에가 위원장님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자료를 저녁 시간 전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거짓으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후보자님께 그렇게 보고하신 분이 누구죠? 일어서 보십시오. 가지러 나갔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후보자님? 지금 여기 장난하신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기 보좌관에게 설명. 줬다라고 얘기했고 계속 안 줬는데도 줬다라고 이 지금 청문회 장소가 여기가 지금 장난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기 보좌관께 설명드리고 줬다라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고 네. 좀 전에도 줬다라고 얘기했고 오지혜 보좌관한테 줬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받은 바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두 분 보이십니까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있는지? 표정이랑 말하는 것 그러세요?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좌관하고 우리 저기 과장님하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지금 그래서 누구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누구냐고 얘기를 안 하냐고. 그럼 그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과장님 이쪽으로 나오시면 제가 그래요. 서류를 전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자료를 4가지 요청을 하셨는데 그 비망록 관련 자료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달 드렸는데 그 메일로 다 드렸는데 마지막 그 비망록 관련 자료가 2가지인데 목사님 이름 나오는 그 부분을 못 받으셨다고 해서 지금 바로 드렸습니다. 아니 원래 지금 정일영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지금 말씀 왜 들어가십니까 지금? 과장님 이름이 뭐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 기획연처 기획재단방 유승수 과장입니다. 아직 청문회 자리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 문제 가지고 서로 오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정일영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들어왔으니까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후보자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얼렁뚱땅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그리고 박수영 의원님 자료는 누구였습니까? 동일한 사람입니까? 저분 문제가 많구만. 위원장님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예. 제가 못 챙겼습니다. 제가 앞으로 험난합니다 지금. 자 들어가셔도 됩니다. 참 험난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뻔히 보고 있는 자리에서도 저렇게 안 좋은 자료를 줬다라고 하고 그러니 앞으로 참 갈 길이 험난합니다. 자 질의하십시오.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후보자께 묻고 싶은 것은 전문성이나 우리 정무적인 정치적인 철학을 더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도덕성이나 신상에 관한 것이 너무 해소가 안 돼서 국민들께서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자꾸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이 정확히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혼선을 줘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실무자 과장인지 국장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후보자가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인데 후보자가 답변을 잘하도록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어떻게 불성실합니까? 응번의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그 후보자 제가 세 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우선 장남의 그 경제과 입학 관련해서 아침부터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 훈장이 말하자면 사회적 기여자 전형에 그런 걸 해당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후보자께서는 문제가 없다 그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회 기여자 전형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주장을 서포트할 만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걸로 다른 쪽에서 확인한 걸로는 그런 자료는 부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에 입각해서 보면은 장남의 연대 경제과 입학은 부정 입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정 입학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부정 청약 관련해서도 아까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위법 관계는 수사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더 이상 조치를 안 하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국토부도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토부 나름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것은 이제 사법적 영역으로 보고 그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후보자께 제가 정무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장남이 정규직 직원으로 취업이 돼 있고 집도 있고 생활 능력이 충분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거는 연말 정산이라든지 우리 국회의원들의 재산 등록할 때 기준에 비춰봐서도 안 맞는 거고 국민의 도덕 상식적 기준에도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할 만한 답변과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들어오지 않고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 또한 부정청약 해소, 의혹 해소를 못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청약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혹시 주실 말씀 있으면 좀 이따 하시고요. 제가 이거 좀 띄워주시죠. 요거 빼고 그다음에 다음 요거 지금 제가 질의한 것들이고요. 비망록 관련 자료인데요. 어쨌든 후보자는 이거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다. 이게 제가 이제 받은 답변이에요. 서면 답변 맞죠? 네. 네. 그리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작성자가 후보자의 일정 뭐 방문객 후보 사무실 방문하는 뭐 그런 말을 다 들은 직원이네요. 그죠?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그런 그 직원이 누군가도 짐작이 가십니까? 짐작은 하지만 공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네. 그런 면은 있겠죠.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평소에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고 타이핑도 많이 하십니까? 예, 저는 제 노트북만 사용합니다. 국회에 있는 데스크탑을 사용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일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노트북을 집과 사무실을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비망록은 후보자가 작성한 게 전혀 아니다. 그리고 같이 근무했던 보좌진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후보자 일정 이런 걸 잘 아는 직원이 짐작을 해가지고 맞는 거다 이 뜻이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후보자의 신앙과 후보자의 생각과 많이 차이가 납니까? 제가 종교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의원님이 하문하시니까 제가 종교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꺼지기 전에 네. 이게 가짜로 잘못 작성이 됐다면은 작성자를 고발하거나 뭔가 확실하게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진위를 밝히도록 조치할 생각이 있나 그것도 답변을 밝히세요. 네, 잠깐 잘못됐다고 제가 확신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의원님 고발 의사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이
비망록이라고 제가 쓴 비망록이라 주장하는 내용에 나오는 것들은 이건 신앙이 아니라 주술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 제가 가장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제 입에서 나온 말로 적혀 있습니다. 거의 170페이지나. 저는 이거는 제가 적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퍼져나가서 이 비망록에 대해서 내가 수사를 의뢰하고 싶다라고 한 얘기가 마치 청문위원을 고발하고 싶다라는 얘기로 잘못 와전이 돼서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 청문회가 파행이 되고 제가 사과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비망록에 대해서는 수사라든지 고발해야 할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부정 입학, 부정 청약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네,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국민들 눈높이에 부족한 거 제가 인정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20대 전반기 때 우리 요 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이거 평소에 했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속기록에 찾아보면 있어요. 확장 재정이 답이냐, 긴축 재정이 답이냐라고 했을 때 정답은 없다. 네. 여러 경제 상황이나 네. 환율, 통화량, 성장률, 물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때그때 맞는 재정 정책을 결정하면 된다. 이게 제가 평소에 했던 이야기예요.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후보자하고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후보자께서는 KDI 연구원 때부터 그때가 IMF예요. 네, 맞습니다. 네, 위기 상황이었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후보 지명 받기 전까지 일관되게 이른바 건전재정, 긴축재정, 사실상 긴축재정을 주장을 해 오셨어요. 여러 기록들을 보면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그건 일관된 소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설명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제 의견을 그러니까 올리겠습니다. 내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네. 확장 재정을 주장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제가 주목하는 시점은 이런 겁니다. 이때입니다. IMF 직후 그리고 코로나 때 이건 전대미문의 위기잖아요. 이때도 긴축 재정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의원님 실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태까지 교육받은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KDI 모두가 굉장히 보수적인 전통이 강한 곳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수들은 건전재정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돌아본 계기가 윤석열 정부 시절이 끝나고였습니다. 그거 내가 질문을 할 텐데 네네. 전대미문의 위기,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당해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그 위기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 그 시점마저도 사실상 긴축 재정을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긴축 재정은 후보자의 일관된 소신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럼 이게 언제 바뀌냐? 지명 후에 바뀝니다. 지명 후 그러면은 지명 전과 지명 후 어떤 게 진짜일까? 우리 국민들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네, 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재정을 저는 처음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발언도 하셨어요. 예. 그랬는데 어떤 일을 제가 보게 됐냐면 저는 옛날에는 또 감세도 많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은 그때 당시 고물가로 물가가 1년에 5.1% 이렇게 되고 5.1% 간 적은 없어요. 그 전에 22년, 23년, 22년에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때 너무 재정 긴축을 이제 확장 재정을 할 때는 아니기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들어서서 그 재정 준칙이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재정 준칙이 물론 법으로 통과되진 않았지만 그때 얘기했던 재정 수지 연 마이너스 3% 이내 이거를 지키면서 굉장히 긴축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경제가 위축이 돼가지고 세수가 3년간 100조가 결손이 나고 국가 채무가 200조나 늘어나는 일이 있는 걸 제가 보고 세수 이야기를 해서요. 네. 어떤 방송 토론인가에 가셔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이 세수 정책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아주 좋은 정책이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세수가 펑크난 것 때문에 생각을 바꾸셨다. 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제가 아니 그 이후의 일입니다. 이렇게 질의를 의원님. 할게요. 네.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조세 정책 큰 틀로 보면은 감세 정책이었잖아요. 법인세도 최고세율 인하하고 종부세도 완화하고 이게 핵심이 이제 조세 정책이었는데 이 세금 인하로 소비가 확대되고 경기가 회복되었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지나친 어떻게 보면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그 도그마틱한 긴축 때문에 오히려 세수는 결손이 나고 채무는 늘어나고 성장도 안 좋아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멸적 긴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 당시에 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정말 옳은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셨다니까요. 네,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3년을 보고 나서 제가 굉장히 저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 조세 정책이 우리 경제 성장과 투자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또 세수 기반만 악화시킨 정책 실패인지 이런 거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내 기록을 다 보니까 계속 옹호를 하셨어요. 윤석열 정부의 이 세제 정책에 대해서. 근데 지명 받고 나서 재정도 확장 재정이 맞고 확장 재정을 하려면 세수 기반이 확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식의 감세 정책은 옳지 않잖아요. 네. 감세 정책을 하면서 확장 재정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위기 대응의 마중물로 써야 된다. 경기 회복 잠재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다.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뭐가 진짜지? 우리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의원님 실은 제가 방송이나 이런 데 일절 나가지 않고 입을 닫고 산 기간 동안에 저는 많은 고민이 있었고 제가 여태까지 평생 믿어왔던 것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생각이 바뀐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의 성과가 제가 평생 믿어왔던 것이 너무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참담한 생각이 네. 공개적으로 표현한 데가 있나요? 제가 지난 2년 말고 지명 전에. 네, 제가 2년 동안은 의원님 방송 안 나가고 입 다물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기록으로 볼 수는 없다. 네. 제가 참담합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후보자께서 그 대선 이후에 지명 전까지 참 많은 게 맞긴 해요. 그래서 정책에 관한 거는 그 다음 추가 질의 때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아까 그 보좌진 갑질과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후보자께서 그 발언을 취소하긴 했지만 압박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답변하는 중에 이 업무에 관해서 본인이 조금 이렇게 좀 철저하게 하고 싶어서 좀 지나쳤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아마 다른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얘기들이 들어올 텐데 그 갑질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건 압박도 아니고 지금 저한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보내온 거고 그 방에서 일했던 그리고 이건 업무하고 관련된 내용도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들이 공항에서 휴대폰을 분실했던 적이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보좌진을 공항에 보내가지고 밤새도록 찾게 한 것도 모자라서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니까 통신사에 연락해서 기지국을 세워서라도 위치를 추적하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의원님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예, 근데 이거는 예.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부분은 그 위증의 이 책임을 지는 걸 각오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어쨌든 저는 그런 일이 나중에 얘기를 있었던 하세요. 걸로 기억하지 그리고 않습니다. 이것도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 퇴직 직원에 대해서 보복성 취업 방해도 하셨다네요. 의원님, 그 견디다 못해서 의원님 그런 일 저 없었습니다. 우선 답을 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 지금 말을 좀 가로채지 마세요. 네, 견디다 그러겠습니다. 못해서 의원실을 나간 직원들이 다른 곳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았던 일도 있었다. 이게 증언입니다. 네, 이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부인하시겠습니까? 이런 일 없었다고 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일이 없었던 걸로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나중에 위증죄로 처벌되는 거를 각오를 하고 또 의원님한테 제보하시는 분들도 사실을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십시오. 근데 이거는 몇 군데서 같이 들은 얘기입니다. 자, 앞서 그 후보자께서 그 지명 발표 한 달쯤 전에 이 지명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지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입니다. 아, 그것도 또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이에요? 그러면 12월 한 중순 이때쯤이네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이 통상의 공직자 후보자 사전 죄송합니다. 지금이 1월 22일이니까 한 달 조금 더 됐습니다. 한 달 조금 더 한 12월 네. 중순 정도 됐네요. 그러면요. 사전 질의서를 미리 만들어서 후보자로 하여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런 것도 없었나요? 아, 의원님 사전 질의에 대해서는 보안 유지 서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전 질의서를 썼느냐 안 썼느냐 얘기입니다. 안 썼어요? 썼습니다. 그 사전 질의서는 뭐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내용들이 되게 비슷합니다. 이거는 언제 완성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왜 얘기를 못해요? 지금 내용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요,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쯤 됐으니까 뭐 최소한 한 달 이내겠네요, 그죠? 아니요, 한 달 조금 더 됐다고 제가 기억을 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중순에 이 지명될 수 있다라는 거를 통보받고 검증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럼 뭐 올해인가요? 아니면 작년에 냈나요? 그 정도도 얘기를 못 합니까? 작년에 지명이 됐는데 당연히 작년에 냈죠. 작년에 바로 냈어요? 뭐 오래 안 걸리고 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이제 불법적인 재산 증식이나 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겠죠, 그죠? 의원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거듭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런 종류의 그런 일이 없다는 식의 대답을 하는 건 있나요? 의원님 대답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 질의서에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사전 질의서에 대해서는 보완 그러면은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아마 보나마나 다 없다고 답을 써서 냈을 텐데 이 청문이나 검증 과정에서 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알린 거는 있습니까? 의원님 내용에 대해서 하여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 사전 질의서 낸 거를 근거로 해서 추가로 소명을 요청받은 적이 있었나요? 동일한 답변밖에 제가 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예, 1분 더 드리세요.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의원님 그 부분은 의원님도 검증 받아 보셨잖아요. 예, 검증 받았고 그거 냈고 그다음에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정도로 내용했다, 뭐 추가 요청 받았다 이런 부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이 지금 그 현 정부 들어가지고 그 현 정부는 또 지난 정부 때 여러 가지 비판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 정부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민정수석, 교육부 장관, 뭐 비서관들, 강선호 여가부 장관, 김남국 뭐 소통 비서관, 전재수 장관 다 이렇게 인사검증에서 실패하거나 그래서 낙마를 했는데 그 뒤에 이 강훈식 그 비서실장이 뭐 훨씬 더 강화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강화한 상태에서 우리 후보자는 검증을 받았을 텐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불과 한 달 남짓 정도 검증 기간이었고 연말이고 그것도 그리고 지금 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무슨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걸 보니
예.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뭐 앞에도 얘기했지만 보좌진에게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대통령이 할 수는 없지요. 이게 지금 그 보좌진들한테 이 탐문만 해보면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건가요? 뭐 이걸 후보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뭐 추가 질문 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공항에 휴대폰 찾으러 보좌진들을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다고 기억합니다. 아니, 기억한다고 하지 마시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네, 저는 하여튼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가지 마시고요. 아니,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나중에 그게 증명이 되면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 겁니까? 아, 저기 위원장님, 제보 다 믿지 마십시오. 지금 제보가 사실 아닌 제보가 많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항에 휴대폰 찾으러 보낸 적이 있다라고 그게 입증이 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시죠.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제 선서하셨으니까 아마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또 국회의원도 상임위장에서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명예훼손하면은 면책특권의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위험 부담을 갖고 답변과 질의를 하는 거지요. 구룡마을 화재 최근에 있어가지고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민들이 지금 어디서 거주하고 있을지 예측이 좀 되시나요? 임시 숙소가 제공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연장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은 모양이에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에서 자연재해나 이렇게 이재민들한테 충분한 보충 주거를 줄 수 없다는 것이 많이 속상합니다. 언제까지 대강당에 모여 있거나 뭐 호텔에 잠깐 있다가 새로운 주거로 이전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지, 결국 예산이 문제입니다. 우리 기획예산 쪽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사고를 기대하고요. 오늘 우리 후보자 집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국민들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주거 빈곤 가구라고 있어요. 우리 법에 최고 주거 기준이 있는데 176만 명이 미달에 살고 계세요. 이게 대한민국의 2020년 현실입니다. 다음요. 지하, 옥상, 고시원, 지옥고 2024년에도 91만 가구입니다. 특히 서울이 증가를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중에 일부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을 해요. 이런 예산 운영을 하는 저는 기재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합니다. 700조가 넘는 나라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더 문제예요. 이런 곳에 사는 아이들이 서울에 12만 명이랍니다. 경기도에 10만 명. 이런 아이들이 이런 집에 살게 놔두고 국회가, 정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부끄러울 따름이지요. 언제 이게 바뀌겠습니까? 다음 계속 넘기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미국 최고의 아동살인범은 땡땡 두 글자입니다. 빈곤이다. 다음 보겠습니다. 가난이다. 맞추셨습니다. 네. 가난입니다. 가난에 아이들이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그럼 그 책임은 누가 대신해야 됩니까? 국가입니다. 정부가 대신해야 되는 네. 겁니다. 그중에 핵심이 저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하면요, 건강이 안 좋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꿈을 제대로 못 꿉니다. 즉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의 이 말을 늘 저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핵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장관님 임기 뭐 2년 남짓일 수도 있잖아요. 결말을 출발점으로 삼고 역방향으로 일을 진행한다. 내일 신문에서 읽을 내용이 아니라 2년 후에 달성할 결과가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정치는 지금 당장 유튜브에 쇼츠에 뭐가 날지를 보고 정치를 하고 있고요. 행정부 공무원들도 이러고 있어요. 다음 날 기사에 뭐가 날지. 다음 보겠습니다. 국토부가 이런 취약계층 주거 기준 향상 계획을 세웠어요. 올해.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2009년까지 해소하겠다. 실패했습니다. 결국 예산이 없었을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아동주거권 보장 발걸음 내딛겠다. 대책 마련했습니다. 3년 동안 3만 가구 이렇게 바꾸겠다. 이게 2019년이고 6년 전, 7년 전이죠. 이거 제대로 했으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통계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왜 안 됐을까요? 예산입니다. 그 예산 다 어디에 썼을까요? 여기에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보자님 어떠세요?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는 것 중에 뭐 의료, 교육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주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가 불안정하면 삶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메르켈의 얘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얘기처럼 매년 얼마나 어떻게 줄이겠다 계획 세우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무조건 제일 먼저 책정하고 제대로 쓰겠다라는 계획을 만드시고 그 계획은 장관이 바뀌거나 정부가 바뀌거나 상관없이 유지돼야지 문명 1분 더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어른이고 공직자들 아니겠습니까? 다른 예산은 어디로 가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가난에 책임이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못하는 나라가 공정이니 자유니 미래니 꿈이니 행복이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어요. 다음 보죠. 관련해서도 아동가구 주거급여 대상 확대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60% 이하까지 확대하자. 그런데 결국 다 기획예산처에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담당하실 일들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 후보자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관료들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런 일에 관심을 안 가지고 수십 년 살아오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여전히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멀리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관련해서 각오를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주거 그중에서 특히 미래 세대 자라나야 될 어린 아동 가구의 주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우선 순위를 두도록 우리 관계부처 국토부도 설득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보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년 의원님 질의에서 최근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동안 과거 정부의 무슨 재정 운영이라든지 뭐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그 후보자가 가졌던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교정하고 또 보완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었던 뭐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과연 그게 진실인가?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주질의 때 말씀드린 것이 많은 사람들이 위장 기순이냐 혹은 위장 전입이냐 이렇게 이제 의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임명이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조금 전에 그리고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 오늘 그 청문회 과정 속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뭐 무슨 뭐 정치를 계속 하실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지식인으로서 또 과거에 정책과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 소신 발언 같은 걸 계속 유지할 자신 있으십니까? 네, 제가 고집은 좀 셉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그렇게 당에서 외쳤을 때 당에서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걸
제가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유리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것도 제 평생 건전 재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서 적용되는 일과 현실 세계에서 적용되는 일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도 좀 하고 생각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뀐 생각은 쉽사리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뭐 농담 비슷하게 드리는 말씀인데 과거에 무슨 뭐 이 계엄령 무슨 계몽령이니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또 후보자께서 계몽되신 거네요. 예. 그런데 그 사실 정책이란 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큰 틀에서의 관점을 바꾸는 문제와 그리고 관점을 바꾼다 하더라도 사람은 이제 생각을 바꾼다 하더라도 이게 후속적인 뭐 구체적인 어떤 실행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관성이라는 게 항상 작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졌던 그런 생각은 큰 틀에서는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또 정책을 선택하고 집행하고 관리해 나갈 때는 사실은 그 관성이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근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건전성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결국 어디서 출발하냐면 국민이 낸 세금에 대해서 돈 한 푼이라도 가성비 높게 써야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고 지금 저의 그런 관성이 남아 있다면 그 관성은 이 책임 있는 적극 재정에 저는 어떻게 보면 보완제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 재정을 하는 만큼 재정의 가성비는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허투루 쓰게 되면은 확대하기만 하고 허투루 쓰게 되면 이건 더 재앙이니까. 근데 확대를 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하되 굉장히 효과 있는 곳에 집중해서 지원하고 그것도 이제 수혜자의 특성과 선호와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지원하는 그런 재정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 저 같은 관성을 가진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건 아주 좋은 차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런 관점이라는 게 사실은 사회는 사실은 한 가지 견해와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구성이 된다면 그 사회는 물론이고 그 생태계 자체가 사실은 그 진화된 생태계라고 보기는 어렵죠. 또 고도화된 생태계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종의 다양성이 있어야 이게 진화된 생태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그 후보자께 큰 관점의 변화는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될 지점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견해에는 다 장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졌던 그 재정적인 이 안정성에 대한 또 꼼꼼한 관리 같은 것들을 포기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회가 급변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하면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고 또 관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명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안 되시더라도 그 소실은 결코 잃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후보님의 그 진정성이라고 할까요? 그 신뢰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하고도 저는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년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윤석열 정부 재정 정책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 주장했던 게 재정 건전성과 한편으로는 또 감세 정책.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거꾸로 가는 서로 충돌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차례 세법 개정을 했는데 뭐 누적해서 82조 정도가 감세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세입 기반이 엄청 약해졌죠. 좀 조세 부담률이 2022년에 22.1%였던 게 24년도에 17.6%로 떨어졌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재정이 어떻게 그 파탄 났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그 후보님의 평가는 어떠신지?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동일합니다.
실은 저도 오랫동안 재정 건전성이 금과 옥조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대학교 때, 대학 박사과정 때, 그리고 돌아와서 KDI에서 그 길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정치에 몸을 다루면서부터 조금씩 현실에 눈을 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 3년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처음에 그 정책을 저는 찬성하는 편이었습니다. 감세도 평생 찬성해왔고, 재정 건전성도 찬성해왔고, 그런데 이제 결과가 말씀하신 대로 경제 여건에 오히려 거꾸로 가는 그런 재정 정책의 결과, 채수결손은 뭐 3년에 100조나 되고 국가 채무도 200조나 느는 걸 보면서 결국 이게 재정 정책이 경제 여건과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재앙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도하고 만든 정책의 결과는 아닐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전혀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일관되게 주장해온 게 재정 준칙을 네. 만들자라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후보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때도 아마 재정 준칙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시면서 근데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재정 준칙이 입법화되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그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재정 준칙을 사실 지켰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근데 그 결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원치 않는 결과였다고 보고 지금도 재정 준칙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국회의 재정 준칙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발하게 논의되는데 저희들 의견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후보님 말씀 중에 아까 그 윤석열 정부 때 그 긴축 재정을 했던 것을 정당화될 수 있는 논리로 한번 얘기를 하셨었어요. 경제가 아니요. 그 재정 준칙에 그게 있었고 예. 재정 준칙도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지키지를 못했어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3%인데 네. 4% 이상 되고 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통계를 가지고 네. 평가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네. 그 자멸적 긴축 재정이라고 이제 그 명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뭐 장관이 되시면은 계속 이 재정 준칙 문제는 이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주장하실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기획예산처는 명확한 입장을 네. 가지고 계셔야 될 거예요. 실은 가지고 있지만 네. 오늘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재정 그 지속 가능성 아까 모두 말씀해서 해주셨는데 우리 재정 규모가 일반 정부 지출로 봤을 때 지출 쪽에서 보면 OECD 평균이 42.6%인데 GDP 대비 우리나라 35.2%거든요. 마이너스 약 그러니까 7.4% 포인트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재정 규모가 우리가 턱없이 작기 때문에 재정이 해야 될 역할, 예를 들어서 소득 분배라든가 경기 조절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자원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재정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재정 규모를 늘려야 되는 거죠. 이 늘릴 방안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게 뭐 가장 빠른 길이고요.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수 기반이 많이 비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출 효율화도 물론 지출 효율화가 쉬운 일이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난제라는 거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결국 재정 지출 효율화도 세수 기반 확충과 함께 동시에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그 장관 후보자 정도 되면 법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원펜타스 90억 로또 아파트에 대한 부정청약 저는 다른 의원님들 많은 의원님들과 같이 주택법과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법률 위반인데 또 다른 법률 위반, 또 다른 불법에 대해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 아들이 조기 유학하셨죠? 장남 11살 때 유학 가고 뭐 하지 않았습니까? 저 슬라이드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이거 숫자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 장남 당시 11살 때 가서 2년, 차남 당시 9살에 가서 2년, 삼남 당시 9살에 가서 1년 4개월. 이건 맞습니까?
저 삼남은 사실과 다릅니다. 삼남은 다릅니까? 5학년 때 갔습니다. 5학년 때. 네. 5학년 때 갔다. 아, 좋습니다. 지금 계산을 잘못한 모양이죠. 네. 자, 그런데 아까 그 답변하실 때에 장남과 차남은 배우자께서 안식년 갔을 때 갔다고 그러셨던가요? 네, 사실은 장남, 차남, 삼남이 다 같이 갔지만 삼남은 아직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그건 전이라. 뭐 됐고, 예. 네, 후에 네. 두 사람, 장남, 네, 네. 차남은 배우자의 안식년에 같이 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배우자의 안식년이었고 배우자 저도 실직 안식년- 상태였습니다. 배우자 안식년이 1년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1년하고 귀국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 1년은 그럼 어떻게 지냈습니까, 아이들이? 나머지 1년은 남편이 중간에 방학 때마다 갔고요. 그다음에 조모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모 동생 집에 같이 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 알겠어요. 삼남은 캐나다에 계셨는데 캐나다 어디 있었습니까? 조모가 또 다른 동생이 캐나다에 있습니다. 자, 한 이 동생 캐나다 사람이 영종도 땅 판 사람이죠?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세 아들이 간 게 전부 법률 위반입니다. 자, 당시 법률을 제가 봐드릴게요. 해외유학 관련 규정, 초중등 교육법의 근거 법률이 있고요. 대통령령에 인정유학 범위가 있습니다. 2012년 이전에는 부모가 모두 동행해야 인정이 되는 것이고 합법적인 것이고요. 2012년 이후에는 부모 중 한 명과 가면 체류하면 되는 걸로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 거 한번 다시 볼게요. 2012년이 기준 아닙니까? 자, 장남은 2002년, 차남도 2002년, 삼남은 2008년, 전부 2012년 이전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죠? 앞에는 1년에 아빠가 같이 있었고 또 1년 아빠가 같이 있었고 조모가 같이 있었고 이 뒤에는 조모와 외삼촌이 같이 있었고 법률에 맞습니까? 위법 아닙니까? 사실 그때 이제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교육청이 허락해서 아니 교육청이 법률에 위반되고 시행령에 위반돼서 하는 그런 교육청이 어디 있습니까? 받은 증거는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뭘 받았다면서요? 내가 교육청 공무원 같으면 법률하고 시행 1분 더 주세요. 그러니까 후보자님은 말로 교육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허가를 내줄 공무원은 아무도 없어요. 법률과 시행령이 뻗어지 살아있는데 누가 그런 증거를 내줍니까? 후보자님 말씀이 맞으려면 증거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없다면서 이렇게 맞다고 주장하시면 어떡합니까? 법률과 시행령에 버젓이 위배되는데 슬금슬금 법을 위반하고 계신 거예요. 원펜타스도 뭐 설마 걸리겠나? 갖은 방법을 써서 교묘하게 만들어서 아까 저 차규건 의원 말씀하신 대로 군 작전하듯이 딱 날짜를 맞춰서 따박따박 옮겨서 분양을 받으셨고요. 해외 유학도 마찬가지예요. 설마 이거 걸리겠나? 이렇게 딱 해놓고는 지금 와서는 아이고 교육청에서 자료를 줘서 시킨 대로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공무원이 법률 시행령 위반되게 동의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동의 받아서 하셨다면서요. 근데 증거는 못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이런 청문회가 다 있습니까? 답변해. 이게 의원님 24년 5년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저희도 이번에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기관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법률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보충 질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2차 보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회의원 12년 하셨죠? 네.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헌법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부를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후보자는 헌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신가요? 일부 제가 관심이 있고 제 전공과 관련된 것들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국회의원들이 헌법 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입법을 발의하기도 하고 또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또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몰랐다 치고 헌법 제11조 3항에 훈장이라든가 영전은 그 하신 분에 대해서 그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권한이고 다른 특혜는 주지 못한다고 그 사실 11조가 법 앞에 평등을 얘기하는
조항이거든요. 그럼 그와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전은석 그 의원님께서 질의했을 때에 본인 문제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학교에서 그런 조항을 뭐 만들었던 어쨌든지 간에 그 조부에 의해서 조부의 어떤 훈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자격 요건을 부여했다라고 하면 이게 헌법에 위반됩니까? 위반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가 그 부분은 헌법을 좀 검토해 봐야 되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아니 문헌 해석으로만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문헌에 영전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지금 찾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을 주셨다면 제가 좀 찾아볼 텐데 여기 앉아서 의원님들 질의 답변하느라고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잠시 정해했다가 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그럼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후보자님의 그 자료를 좀 찾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인터넷으로 치면 금방 나와요.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네. 그 한번 찾아보시고 원활한 회의진에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